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유모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애기가 너무 귀엽겠다 싶어서 안에는 보지도 않고 어머, 몇 살이에요? 했는데 10살 할머니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하면서 안을 보니까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고요. 네, 강아지 유모차. 그 안에 강아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는 정말 많이 보여요. 길에 다니는 유모차가 거의 아기 반, 강아지 반, 반반일 정도로 네, 어떨 때는 강아지, 어떨 때는 사람 아기가 타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에도 있나요? 아니면 강아지가 왜 유모차를 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바로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이름표를 단 강아지부터 매일 유치원에 가서 알림장까지 써오는 K-펫 문화. 예전 한국이라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달라진 유별난 한국의 미친 반려동물 사랑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한국은 예전에 개를 식용으로 먹던 나라 아니야?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은 과거에 이런 이미지로 해외에서 자주 언급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동물 정도가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 친구, 동반자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지만 내 새끼, 우리 애기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한국은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또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사회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에게서 위로를 받거나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동반자 같은 존재를 찾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반려동물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오래된 표현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보통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 애완은 물건이나 동물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고 이런 의미로 애완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반려는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같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반려견, 강아지, 반려묘, 고양이, 또 반려동물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 변화만 봐도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이 키우냐? 요즘 한국에서는 무려 4집 중 1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대요. 일찍이 반려동물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그 수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제는 정말 길에서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주변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농담이 있어요.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집사가 있다. 강아지는 보통 주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잖아요. 주인 말이라면 다 잘 듣고 주인도 뭐 훈련을 시키곤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강아지가 있을 때 우리 강아지 너무 기특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때요? 조금 다르죠. 약간 당당하고 독립적이고 가끔 보면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이런 느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집사라고 불러요. 주인 가까이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것처럼 마치 고양이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고양이를 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 재미있는 반려동물 표현을 살펴보자면요. 한국에서는 좀 사람처럼 부르는 표현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 중에서는 자기를 개어멈, 개아범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즉, 개, 강아지하고 어멈, 어머니에서 온 말이에요. 이렇게 합쳐서 개어멈, 또 개와 아버지를 약간 낮춰 부르는 말인 아범,
합성어입니다. 개어멈, 개아범. 웃기죠? 또 강아지나 고양이를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처음 들은 외국인들은 진짜 애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기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는 요즘 한국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집사입니다. 네, 저희 집에는 무려 11살 된 고양이님이 계십니다. 제가 집사로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이름은 뻔뻔이입니다. 이름처럼 성격도 정말 뻔뻔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너무 귀엽습니다. 네, 반려동물 이름 여러분 어떻게 정하시나요? 이것도 생각보다 꽤 고민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선 강아지랑 고양이가 동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흔한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제일 많은 이름은 뭘까요? 바로 코코라고 하네요. 코코. 한 반려동물 전문가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반복되는 발음이 있거나 막 톡톡 튀는 파열음 같은 소리가 들어간 이름을 동물들이 잘 알아듣는데요. 한마디로 짧고 또렷한 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 거죠. 뭐 초코, 토토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코코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친한 친구 2명이 각각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둘 다 코코예요. 근데 한 마리는 되게 우아하게 생긴 고양이고 한 마리는 강아지인데 좀 막 우락부락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근데 외모나 종에 상관없이 모두들 흔히 이렇게 코코라는 이름을 씁니다. 참, 한국 사람들은 반려동물 이름을 부를 때 성을 붙여서 부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국은 대부분 성 한 글자, 이름 2글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2 코코들은 가끔 성과 함께 불릴 때가 있어요. 한 마리는 박코코여서 박코코 이리 와! 막 이렇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백코코거든요. 그러면 외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집 출신이라는 게 느껴져서 저 혼자 좀 피식하면서 웃게 됩니다. 박코코, 백코코. 네, 어쨌든 주변에 이렇게 많을 정도로 코코라는 이름이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요. 이름과 관련해서 아주 한국적인 게 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은 먹을 거로 그렇게 반려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네, 이거 어떠신가요? 좀 낯선가요?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을 보면요. 초코, 초코도 흔해요. 그리고 보리도 있네요. 이런 이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특히 고양이의 경우 음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두부, 치즈, 모찌, 후추 이런 게 많습니다. 후추야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집 고양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저는 저희 뻔뻔이를 길에서 처음 발견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냥줍했다. 냥줍이라고 표현해요. 길에서 고양이를 줍는다는 뜻이에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길에 버려진 저희 뻔뻔이를 발견해서 제가 구조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고양이를 처음 키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사실은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을 등록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터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름? 그때 저는 고양이를 구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름을 정하지도 못했고 이름을 정해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순간 이름이요? 글쎄요. 뭐 카레? 왜냐하면 저희 고양이는 입 주변에 갈색 무늬가 있거든요. 마치 카레가 묻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병원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네, 우리 카레 들어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병원에서 저희 고양이를 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우리 카레 지금 상태는 괜찮아요? 잘 있어요? 이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뻔뻔이지만요. 어쨌든 한국은 진짜 확실히 귀여운 이름이거나 뭐 음식 종류 이게 많은 것 같아요. 혹은 간식 종류. 최근에 화제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의 대기 명단입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점 메뉴판 같아요. 만두, 보리, 굴비, 찹쌀떡, 시루 모두 다 음식 이름입니다. 아예 만두가 이름이네요.
그리고 이름이 찹쌀이도 아니고 찹쌀떡이에요. 찹쌀떡아 뭐 이렇게 부르나 봐요. 밑에 시루도 떡 종류죠. 그런데 여기 보리와 굴비를 보시면 밑에 써 있는 그 보호자분의 성함이 똑같아요. 같은 분께서 보리와 굴비를 키우시는 건데요. 우선 이 굴비는 조기라는 생선입니다. 보통 항아리에 보리와 같이 넣어서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짭짤한 맛이 나서 밥이랑 같이 먹는 그런 음식인데요. 반려동물 이름을 보리와 굴비라는 조합으로 짓는다는 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간식 정도가 아니라 너무 본격적으로 음식 이름이라서 좀 재밌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를 키울 경우에 이름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뭐 후추, 소금 이런 세트도 있고 여기에 뭐 저희 고양이 이름이 될 뻔했던 카레 짜장 이런 조합도 있었다면 진짜 더 음식점 메뉴판 같았겠네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웃긴 경우도 있어요. 바로 사람 이름을 반려동물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입니다. 사실 외국에서는 이게 흔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강아지 이름이나 고양이 이름을 뭐 벨라, 루시 이런 이름으로 짓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 이름을 반려동물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한 여자분이 야 김현식 엘리베이터 왔어 빨리 와 이래서 뭐 김현식 사람 이름이고 뭐 남동생이 오나 이러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저기에서 말티즈가 막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그러니까 강아지 이름이 김현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웃긴 게 이렇게까지 사람 이름을 동물에게 잘 안 쓰거든요. 김현식?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간혹가다 저도 동물병원에 가면 가끔 있어요. 막 민식이 들어오실게요 하는데 막 털이 막 이렇게 촤르르르 고급지게 생긴 고양이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 고양이는 뭔가 모르겠어요. 막 찰스 3세 이런 이름이 되게 어울리게 생겼는데 민식이라고 하니까 물론 좋은 이름입니다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동물병원 이야기하니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 게 그런 적도 있어요. 처음에 병원에 가면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당연히 제가 저희 고양이 이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시니까 저는 제 이름인 줄 알고 김민지요. 이러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김민지 애기 보호자님 들어오실게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 이름이 김민지가 아니고요. 제가 김민지예요.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네. 어쨌든 보통은 이제 반려동물 이름은 아까 코코처럼 반복되는 귀여운 소리 혹은 음식 이름으로 짓는다는 거. 여러분은 한국어로 만약에 반려동물 이름을 짓고 싶으면 뭐라고 짓고 싶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한국 반려동물 이름의 특징, 귀여운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하고 음식 이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 말고도 한국 반려동물 문화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에요. 신조어처럼 재미있는 말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고양이가 앞발을 이렇게 몸 안쪽으로 넣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요. 이 자세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빵을 굽는다. 이렇게 있으면 모양이 딱 네모난 식빵처럼 보이잖아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무슨 빵을 굽는다는 거야? 싶은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식빵을 구울 때 너무 귀여워요. 또 고양이가 앞발로 이불이나 이렇게 사람 몸을 꾹꾹 누를 때가 있어요. 이거는 꾹꾹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집사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즘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고양이 키우는 연예인들을 보면 거기에 자막에 이렇게 식빵 굽는다, 뭐 꾹꾹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대중들도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 화장실을 치울 때도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쉬야로 굳은 모래를 퍼내는 걸 감자 캔다라고 하고요. 응가를 치우는 건 맛동산 캔다고
같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기도 해요.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은 아, 나 이제부터 맛동산 못 먹겠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막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침에 감자 캐느라 나 너무 정신없었어. 혹은 아, 요즘에 매일같이 맛동산 캐요. 여기서 맛동산은 한국의 과자인데요. 고양이가 화장실 그 모래에 응가를 한 후에 모래로 덮어놓은 모습이 마치 그 과자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맛동산 캔다는 대변을 치우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인 거죠. 강아지 쪽 표현도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주둥이 부분이 까만 강아지를 보고 짜장 묻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약간 귀엽게 놀리는 느낌이랄까요? 짜장 묻었네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친구한테 제가 너 이 강아지는 무슨 종이야? 물어봤어요. 근데 시고르 잡종이래요. 그래서 뭔가 프랑스에서 온 강아지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고르 자브종. 다시 시골 잡종. 요거 합쳐서 시고르 자브종이라고 좀 재미있게 부릅니다. 잡종은 좀 이것저것 잡다한 종류라는 뜻이 있어서 이 시고르 자브종 하면 시골에서 태어난 믹스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좀 똥개라고 부르기도 했고 잡종이라고 살짝은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믹스견도 다 소중한 생명이다. 이런 인식이 당연히 다 퍼졌고 그리고 그 종만의 매력이 있어요. 뭔가 너무 순박하게 생겨서 귀엽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한국 반려동물 문화에도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소형견이 많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집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니죠. 시골이 아니고서야 막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 도시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비교적 소형견, 즉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골든 리트리버, 허스키, 레브라도 같은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반대로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는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같은 소형견입니다. 특히 말티즈는 거의 국민 강아지예요.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주거 환경 때문에 작은 강아지를 키우는 문화가 더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특징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걸 한국에서는 펫코노미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반려동물을 단순히 그냥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관련 소비도 크게 늘어난 건데요. 저도 저희 아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그 애완동물한테 밥 주고 재워주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서 더 좋은 사료, 더 좋은 간식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영양제는 없나 찾아본다든가 심지어 건강검진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기업들도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쿠쿠라고 들어보셨나요? 쿠쿠는 대표적으로 밥솥이 있죠. 밥솥 제품이 유명한데요. 한국에 오시면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 네, 이 쿠쿠에서도 반려동물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젖은 털을 말려주는 기계도 판매하고 그런데요.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화장품 기업은 반려동물 화장품을 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바르는 걸까요? 반려동물 화장품. 저도 가끔 반려동물 박람회를 가는데요. 거기에 정말 별의별 서비스와 별의별 제품들이 다 있더라고요. 막 발바닥 건조해지지 말라고 보습 크림을 막 발라주기도 하고 또 한켠에서는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그 장난감도 정말 종류가 많고 화려하고 빛만 해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반려동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성장의 배경에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반려동물을 점점 의인화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의인화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왜 특히 만화 볼 때 사실은 동물인데 사람처럼 옷도 입히고
두 발로 걷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반려동물도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의인화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단순히 키우는 동물이 아니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활 방식도 조금씩 사람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강아지한테 생일 파티를 해주거나 심지어 펫 케이크까지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음식도 있었는지 아세요? 반려견 떡볶이까지 출시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동물들이 다 먹어도 탈이 없는 재료들로, 그런데 인간이 먹는 버전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거죠. 주인이 떡볶이 먹을 때 옆에서 강아지도 강아지용 떡볶이를 먹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페푸치노 같은 카페 메뉴도 이제는 좀 흔해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정말 많은데요. 강아지는 대표적으로 강아지 유치원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애기 키우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강아지를 맡기고 다시 데려오는 건데요. 그 강아지 유치원에서 뭐를 하냐면 강아지 친구들하고 놀고 산책하고 간식 시간도 있고 막 낮잠 시간도 있대요. 그래서 저는 낮잠 시간? 만약에 강아지들한테 자 이제 잡시다 하면 강아지들이 과연 잘까? 궁금했는데 인터넷에서 어떤 사진을 보니 강아지들이 정말 이불 위에서 베개까지 베고 잘 자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 일과에 대해서 보호자들한테 사진을 보내준대요. 오늘 보리는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요. 오늘 코코는 친구들을 처음 만나서 낯을 조금 가렸지만 오후에는 신나게 잘 뛰어놀았답니다. 이렇게 알림장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강아지는 어디든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애견 동반 식당, 호텔, 수영장 이런 장소가 많더라고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데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집사로서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럼 고양이는 어떠냐? 고양이 쪽은 대표적으로 펫시터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일단 데리고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집사들이 정말 여행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포기를 하는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집에 방문해서 고양이를 돌봐주고 나가는 시터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저도 딱 한 번 가족끼리 여행을 가야 했을 때 이 펫시터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에 도난 방지 스티커를 택배로 받아요. 그 펫시터 분께서 아무래도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거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방에 그 스티커를 다 붙여놔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행을 가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분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데요. 그분 역시도 약간 뭔가 증거로 사용할 겸 자신을 보호할 겸 액션캠을 차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정해진 만큼 밥을 주고 놀아주고 퇴장하십니다. 네, 그런 서비스인데요. 되게 좋은 게 원하는 펫시터 분을 상세하게 지정할 수 있었어요. 펫시터 성별도 정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뻔뻔이는, 저희 고양이는 남자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알림장을 보내주십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하루를 잘 보냈는지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뻔뻔이가 오늘은 저랑 잘 놀았습니다. 낯설어 하긴 했지만 그래도 호기심이 많아서 거실로 나와서 냄새도 맡고 저랑 잘 놀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써서 주시더라고요. 그 밖에 반려동물이랑 함께 이동할 수 있는 펫 택시 서비스도 있고 반려동물을 거의 사람처럼 자기 자식만큼 케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 제품이 계속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항상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은 아직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장소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제한이 많은 편이에요. 식당이나 카페 입구를 보면 펫 동반 불가 이런 안내가 붙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반면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편이잖아요.
뭐 심지어 반려견과 함께 출근하는 회사도 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좀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발전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반려동물 문화에 영향을 줍니다. 막 강아지가 밤에 왈왈왈 짖으면 이웃이 소음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또 산책할 때 막 강아지 배변을 치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 펫티켓, 펫과 에티켓이죠. 이 말도 자주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이겠죠. 예를 들어 산책할 때 배변을 치우는 것, 또 목줄을 착용하는 것, 뭐 가끔 입마개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펫티켓에 해당합니다. 잘 지켜야겠어요. 또 하나 자주 이야기되는 문제는 유기견과 유기묘 문제입니다. 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이 버려지는 동물 문제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꾸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휴가철이나 명절이 지나면 이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 뉴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로 이야기되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일 것 같아요.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사료나 간식뿐 아니라 병원비, 미용비 이런 지출이 계속 생기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냥 간단하게 진료를 보러 갔는데 병원비에 깜짝 놀란 적이 많아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동물 의료에 공적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진 않지만요. 그래도 뭐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를 들어보면 펫 보험이 비교적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겠죠.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펫 보험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비용이 좀 많이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야 어찌 됐든 반려동물을 자기의 가족을 버린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는 움직임도 있어요. 특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이런 캠페인입니다. 막 펫샵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대신 이미 좀 버려진 동물들도 많으니까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 유기묘를 입양하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문화가 보편적이래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펫샵에서 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아요. 네, 산 넘고 산이지만 어쨌든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정말 평생 오래 책임질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예쁘다고 해서 데려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 항상 예쁜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 애기랑 똑같이 말썽도 피우고 물건도 망가뜨리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그 돈도 많이 나가고요. 물론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느는 일이라서 그걸 미리 알고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유기견이나 유기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입양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 있나요? 이런 것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한국어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그중에서 기억하면 좋을 표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지다. 네, 아주 중요한 자세죠. 반려동물을 키울 때. 책임지다는 어떤 일을 내가 맡아서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을 말해요. 막 이건 내가 할게.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할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책임지다. 좋은 일에도 쓰고 약간 문제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일을 책임져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주로 집안일을 다 맡아서 끝까지 한다는 뜻입니다. 또 뭐 생계를 책임지다 이런 말도 있어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 에어컨이 올 여름 무더위를 책임지고 없애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무더운 더위를 우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사고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해결하는 거죠. 네, 결과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국무총리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자기의 어쨌든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어쨌든 끝까지 해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그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서적. 우리가 반려동물을 정서적인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했었죠. 이건 마음 상태와 관련된 것을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 슬픔, 불안 같은 여러 가지 감정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이 마음까지 함께 나누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존재. 정서적으로 교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서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든다. 감정의 분위기나 이런 깊이가 잘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 영화는 정서적으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감정의 분위기와 깊이가 그 영화랑 통했다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마음 상태나 감정의 흐름을 설명할 때 자주 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반려동물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희 뻔뻔이 없으면 제가 오히려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반려동물 이야기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키우는 동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혹은 나도 이런 동물 키우고 싶다.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 이건 몰랐어요. 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